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논문은 Depth Controllable Very Deep Super Resolution Network 이라는 논문입니다. 김중원 교수님 연구실에서 쓴 논문이고요. IJC에는 2019 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논문이기도 하고, 또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수업 시간에 들은 리아프노프나 여러 가지 기법들에 적용을 하기 좋은 네트워크인 것 같아서 이 논문에 관심을 갖고 선택을 해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인제 Depth Controllable Very Deep Super Resolution Network에 대해서 간단하게 introduction부터 드리자면, 제목 그대로 Depth Controller한 BDSR 네트워크를 만든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depth가 controllable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BDSR과 같이 그 Single Image Super Resolution Problem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렸듯이 인제 하나의 싱글 네트워크에서 여러 개의 depth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개의 depth로부터 아웃풋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네트워크를 제안을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가 대체 왜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인제 BDSR 논문에서 그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퍼포먼스가 좋아진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근 근데 당연히 이 네트워크가 깊어지면 성능이 좋아지는 만큼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을 하죠. 여기서의 트레이드 오프는 인제 execution time이나 computational resources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인제 실제 애플리케이션 에 적용을 하려면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은 무조건 퍼포먼스가 좋아야 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거는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computational resources를 적게 사용하거나 execution time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제 상황에 있어서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적합한 모델을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적당한 네트워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제안을 하였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밑에 그림 A에서 보듯이 모델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 필요에 따라서 '모델을 스위칭하면 안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메모리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모델을 스위칭할 때마다 오버헤드가 발생을 해서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성능을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하게 된 거는 이렇게 하나의 싱글 네트워크에서 아웃풋 브랜치를 내보내서,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렇게 뎁 스위칭이 가능한 모델을 만들자라고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B와 같이 설계를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는 컨트리뷰션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내어 주었는데, 우선 첫 번째는 계속 설명을 했듯이 Depth Controllable Very Deep Super Resolution Network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다이나미컬리하게 depth를 셀렉트해서 아웃풋을 내보낼 수가 있고요. 여기 논문에서는 인제 4 개의 레이어부터 20 개의 레이어까지 인제 셀렉트를 할 수 있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depth controller한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는 그냥 평범한 트레이닝 strategy 갖고는 잘 트레이닝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트레이닝 strategy들을 제안했는데, 특히 여기서는 inverse auxiliary loss라는 거를 그
제안을 해서 정의를 해서 이 러스를 퍼포먼스를 이렇게 높이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depth 옵션을 선호하지 않게 만들어 주고 모든 레이어들이 다 골고루 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는 그런 러스 펑션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한 이 모델을 인제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을 해야겠죠. 그래서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을 했고 이전의 베이스라인들 BDSR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꽤 괜찮은 성능을 나타내고 심지어 어떤 이렇게 deeper layers 부분에서는 그 성능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depth controllable BDSR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약간의 백그라운드 설명을 좀 할까 하는데 가장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거는 SRCNN입니다. SRCNN은 여기 써 있듯이 Super Resolutio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약자고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CNN을 사용한 모델입니다. 이거는 인제 싱글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 분야에서 최초로 CNN을 적용한 연구이고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적은 채널과 레이어 수를 갖고 있고 3 개의 파트 Patch Extraction and Representation, Non-Linear Mapping 그리고 Reconstruction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에서 하는 역할을 간단히 보면은 우선 Patch Extraction and Representation에서는 Low Resolution 이미지에서 패치들을 추출을 해 가지고 High Dimensional Feature Vector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제 Non-Linear Mapping에서 이 High Dimensional Feature Space의 패치들을 또 다른 High Dimensional Feature Space로 매핑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Reconstruction 부분에서 매핑된 Feature Vector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High Resolution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3 가지 단계로 꽤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당시 2014년에 State of the Art 알고리즘들을 굉장히 큰 차이로 이기고 새로운 베이스라인을 개척을 하였고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논문들은 대부분 이 논문을 바탕으로 쓰여졌고 네. 그래서 SRCNN은 또 최초의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서 모든 스텝을 하나의 통합된 프레임워크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인제 SRCNN은 더 많은 데이터와 깊은 모델을 사용하면 좋은 성능을 보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계속 얘기는 해 왔지만 실제로 그런 모델이 잘 동작한다는 것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인제 많은 연구들이 어떻게 하면 성능 향상을 위해 깊은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였고 인제 지금 소개할 우리의 베이스라인이 되는 BDSR Very Deep Super Resolution Network가 이거를 성공한 그런 연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BDSR을 기점으로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제안이 되었는데 이런 싱글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 연구에 있어서 앞에 설명한 SRCNN과 같이 굉장히 큰 코너스톤이기도 하고 많은 베이스라인이 되는 연구이기도 합니다. 이 논문은 서울대에서 연구해서 낸 논문이고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20 개의 convolutional layers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 이미지는 사이즈가 같아요. 그래서 인풋 이미지를 먼저 그 아웃풋 이미지,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크기와 똑같이 만든 후에 학습을 시키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렇게 깊은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중요한 요소가 이 residual learning이라는 건데 이거는 인제 최초의 인풋 이미지를 여기서는 low resolution 이미지가 되겠죠. 그 이미지를
최종 이미지,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가 확정되기 전에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이미지와 더해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residual learning을 함으로써 더 스테이블하고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논문이 디자인한 Depth Controllable BDSR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스라인은 BDSR 네트워크가 됩니다. 사실 BDSR보다 더 좋은 그런 연구들이 많지만 이런 BDSR을 선택한 이유는 어 소프트웨어 워크는 아니지만 이 연구의 목표는 depth controllable한 네트워크를 적용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applicability랑 generality에 집중을 했을 때 이 구조가 가장 적합을 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또 이게 굉장히 단순한 구조여서 적용이 쉽고 다른 워크들의 기반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제 이 BDSR로부터 변형된 모델들에 적용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네. 그래서 이 모델을 선택을 하였고, 또 비록 소탐 워크는 아니지만 꽤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기 때문에 이 BDSR 네트워크를 이 논문 을 만드는데 베이스라인 네트워크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depth controllable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depth-wise fine tuning이라는 것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 deeper 네트워크를 트레이닝을 할 때 이전에 학습했던 lower layers의 웨이트를 그대로 커피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fine tun된 그 lower layers의 웨이트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 개의 인제 레이어가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음 네 6 개의 인제 네트워크가 있는 그런 레이어가 있는 네트워크를 플레 트레이닝한다고 했을 때 이전에 학습했던 4 개의 레이어는 웨이트를 미리 가져오고 그 레이어를 카피해서 쓰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layers 인제 나머지 2 개의 layers는 그 랜덤하게 initialize 되고요. 그 코드를 보니까 여기서는 그 Xavier initialization 인가? 어쨌든 그 함수를 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적합한 웨이트를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네. 어쨌든 이렇게 depth-wise fine tuning을 사용을 해서 그 앞에 레이어들은 pre-trained 된 웨이트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 효과를 밑에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는데 베이스라인보다 파인 튠 된 게 수렴이 더 빠르고 성능 또한 좋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래프에서 하나 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BDSR 논문에서 보여줬고 또 이 논문의 기초가 되는 이론이기도 하죠. 뎁스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웃풋 브랜치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아웃풋 브랜치도 어떻게 보면 이 논문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각 뎁스마다 아웃풋 브랜치를 만들어서 그 중간 레이어에서도 아웃풋을 뽑아서 저희가 볼 수 있게. 그래서 depth controllable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웃풋 브랜치는 또 사실 원 레이어로 구성이 돼 있어요. 물론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면은 그 BDSR 그 프로블럼과 마찬가지로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을 하게 돼요. 퍼포먼스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뭐 메모리나 타임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의 레이어, 원 레이어만 사용을 했다고 하고 필터 수 같은 경우는 3 바이 3 바이 64 바이 채널 수
디멘션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디멘션 같은 경우는 RGB 같은 걸 사용할 경우 인제 3 채널이 되겠고 여기서 그 VDSL 같은 경우는 YCbCR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논문에서도 YCbCR을 사용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먼저 Y만 추출을 해서 써서 Y 채널 이미지가 만 인풋으로 사용을 해서 하나의 채널이 됩니다. 네. 그래서 C는 YCbCR을 사용할 경우는 1이 되겠고요. 이 아웃풋 브랜치의 역할은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하나는 transforms an intermediate feature map into a shape of the target image.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타겟 이미지의 쉐이프로 그 intermediate feature를 래핑을 해 주고요. 변화를 시켜 주고 그래야 우리가 아웃풋을 각 뎁스마다 아웃풋 이미지를 타겟 이미지 사이즈로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역할은 each output branch carries a different part of the weight which cannot be shared across the entire network. 그래서 각각의 output branch는 다른 웨이트들을 갖고 있고 이거는 서로 공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학습이 되는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이 인제 전체 네트워크를 설명하면서 그 주황색 부분이 각각의 아웃풋 브랜치에서 나오는 그 레이어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아웃풋 브랜치에서 나오는 아웃풋 사이즈는 전체 레이어의 아웃풋 사이즈와 같아요. 그래서 타겟 이미지 사이즈가 다 같게 만들어지고 각각의 아웃풋 브랜치는 독립적이어서 그들의 웨이트는 절대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멀티스케일 로스에 대한 설명인데요. 저희가 앞에서 봤듯이 아웃풋 브랜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아웃풋 브랜치들이 각각 이미지를 다 아웃풋으로 내놓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계산할 수 있는 로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단순하게 이 로스를 에버리지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치만 이렇게 단순하게 에버리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쪼끔 문제가 있어서 또 다른 트레이닝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이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contribution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 inverse auxiliary loss가 그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 인제 loss를 설명할 때 같이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멀티스케일 loss를 사용해서 모든 아웃풋 브랜치의 loss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용을 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skip connection에 대한 내용입니다. skip connection은 앞에 BDSR에서 설명했던 residual learning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 최초의 인풋 이미지를 최종 이미지가 확정되기 전에 그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이미지와 더해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인제 슈퍼 레졸루션이므로 인풋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전 인풋 이미지를 결과에 사용을 한다면 스테이빌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근데 인제 저희 depth controllable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모든 아웃풋 브랜치가 아웃풋을 내놓다 보니까 이 모든 브랜치들의 이 skip connection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아웃풋 브랜치에 적용을 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는 contiguous skip connection이고 하나는 progressive skip connection입니다. 그림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서 그림을 보면 쉽게 인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인제 A contiguous skip connection 같은 경우 각각의 아웃풋 브랜치를 최종 아웃풋과 같이 똑같이 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각각 input 이미지를 직접 skip connection으로 applied를 했고요. 네. 그래서 화살표를 보면 그 input 이미지가 모든 output branch의 skip connection으로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B progressive skip connection 같은 경우는 모든 output branch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input 이미지를 직접 적용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branch에서만 input 이미지를 사용하고 나머지 output branch에서는 바로 이전에 그 output branch에서 나온 결과값, 즉 이전 레이어의 슈퍼 레졸루션 이미지가 되겠죠. 그 이미지를 적용을 한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B가 더 잘 적용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한 번 슈퍼 레졸루션이 된 이미지를 적용을 했으니까 '더 나은 이미지가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는 그 contiguous skip connection이 결과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 이유를 아마 앞에 이렇게 디펜던트하게 구성을 했을 경우 앞에 샬로우한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깊은 쪽에서 브랜치들을 학습을 할 때 이 앞에 부분들이 굉장히 인터럽트 되고 성능이 저하가 됐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A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지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contiguous skip connection을 썼다고 합니다. A 방식을 적용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드디어 인제 어쩌면 이 논문의 두 번째 핵심 모델을 구성한 거 다음으로 중요한 inverse auxiliary loss에 대한 설명인데 이 loss의 경우 아까 설명했듯이 average loss만 사용을 하면 트레이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stacked transfer learning이라는 것을 함께 적용을 해서 이 두 가지의 장점을 다 가져가는 그런 loss를 정의를 하였는데 stacked transfer learning 같은 경우는 설명을 보면 trains a shallow layer and then sequentially trains other hidden layers and branches while freezing the pre-trained shallower one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shallow한 레이어를 먼저 트레이닝을 하고 그다음 레이어, 그다음 레이어, 그다음 branch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shallow one은 freeze를 해 놓고 그다음 거 트레이닝, 그다음 거 트레이닝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거는 성능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저희 네트워크에서는 웨이트를 쉐어링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하나의 큰 싱글 네트워크니까. 하지만 이거는 순차적으로 따로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만을 사용하기는 어렵고 이제 그래서 또 한 가지 약간의 기법, 기술 테크닉이 하나 들어가는데 하나가 이거예요. Stop pre-training at shallower branches earlier before the network completely converges. 그래서 네트워크가 수렴을 하기 전에 그 shallow branch의 그 트레이닝을 빨리 수렴하기 전에 빨리 스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피팅 되게 오버 피팅하거나 되게 탁 피팅을 하는 것을 딱 막아 줘 가지고 그 딥을 브랜치를 트레이닝했을 때도 샬로우한 브랜치들이 자신의 웨이트를 제대로 가져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제 이 결과는 이따가 이밸류에이션에서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inverse auxiliary loss는 두 개의 어드밴티지를 모두 갖고 갑니다. average loss랑 the stacked transfer learning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가져간 거고요. 그리고 인제 이 proposed loss는 decay coefficient R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깊은 네트워크를 갈수록 그 효과가 좀 더 디케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샬로우 네트워크에 그 트레이닝하는 거를 그 트레이닝 웨이트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디케이 코에피시언트를 사용을 해서. 저 인제 최종 식을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보면은 네, 그림 밑에 식이 있죠?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인제 이걸 다시 보자면 아까 average loss랑 그 stacked transfer learning이 모두 적용이 됐잖아요. 여기서 R 그 decay coefficient가 1 이면 average loss가 되는 거고 0 이면 stack transfer learning과 같은 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loss를 가져가고요. 인제 드디어 실험 부분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experiments 부분을 보면 implementation과 setting 부분을 먼저 볼게요. implementation은 우선 인풋으로 upscaled 된 이미지를 사용을 했고요. 이 upscale은 bicubic interpolation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bicubic interpolation도 하나의 upscaling을 하는 그런 기법인데 인접한 16 개의 픽셀 값과 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곱해서 이미지를 확대를 하는 기법이고요. 자세한 식은 그거를 찾아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upscale 했다라고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아웃풋 브랜치들은 굉장히 여러 개 모든 뎁스에 대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4, 6, 8, 11, 14 그리고 17 번째 히든 레이어에 적용을 했고요. 아까 드렸듯이 그러니까 원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BDSR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를 베이스라인으로 잡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팅은 BDSR 세팅과 같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여기서는 stride 사이즈를 20으로 해서 40 by 40 사이즈의 291 개의 이미지에서 패치들을 291개 이미지에서 40 by 40 사이즈의 패치들을 추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패치들을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했는데 뭐 스케일들을 2 배, 3 배, 4 배로 하고 로테이션 하고 뭐 플립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을 적용을 했고요. 그 벤치마크를 해야 돼서 기준으로는 그 set5, set14 그리고 BSD100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set5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5개, set14은 14개의 컬러 이미지를 갖고요. 다양한 사이즈가 있고 그리고 BSD는 100 컬러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 480 by 320 또는 320 by 480 사이즈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여러 가지 이런 베이스라인과 loss 펑션들을 비교하면서 이밸류에이션을 했는데 거기서 사용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스는 2 가지가 있어요. PSNR과 SSIM인데 PSNR은 Peak Signal to Noise Ratio의 약자로서 최대 신호 대 잡음 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식은 저렇게 돼 있고요. 10 log MSE 분의 S 제곱. S는
해당 영상의 최대값으로서 해당 채널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서 구합니다. 그래서 8비트 그레이스케일 영상의 경우 255가 되고요. 음 SNR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으로 그 PSNR은 신호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신호에 대한 잡음비를 나타내는데 이것 역시 주로 영상 또는 동영상 손실 압축에서 화질 손실 정보를 평가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음 로그 스케일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손실이 적을수록 높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손실 영상의 경우 mean square error 그 평균 제곱 오차가 0이 되기 때문에 PSNR은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제 SSIM은 Structure Similarity Index에 대한 내용인데 그 수치적인 에러가 아닌 약간 인간의 시각적 화질 차이 및 유사도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입니다. 사람의 시각 시스템은 이미지 구조 정보를 도출하는 데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 정보의 왜곡 정도가 지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이 SSIM의 핵심 가설입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와 왜곡된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두 이미지의 휘도, 그 들어오는 빛의 양, 그리고 대비 색에 대한 강도, 그리고 구조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서 계산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비교한 거를 모두 곱한 게 이런 나와 있는 식이 되겠고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매트릭을 통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테이블 1부터 차례대로 볼게요. 테이블 1부터 보게 되면은 테이블 1은 앞서 말씀드린 skip connection에 대한 내용이네요. contiguous skip connection과 progressive skip connection을 비교를 했는데 두 개의 베이스라인과 함께 비교를 했습니다. 하나는 오리지널 BDSR이고요. 하나는 새로 임플리먼트한 텐서플로우로 임플리먼트한 BDSR입니다. 네. 그래서 인제 이걸 보게 되면 당연히 depth가 깊어질수록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손실이 인제 적을수록 높은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그 contiguous loss로 그 skip connection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loss가 가장 그러니까 그걸로 계산된 PSNR이 가장 높고 SSIM 또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막 눈에 띄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어쨌든 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테이블을 보면은 두 번째 테이블은 인제 아까 말한 loss, auxiliary loss의 효과에 대해서 말을 한 건데 거기에 적용된 것 중에 하나가 stack transfer learning이었잖아요. 그래서 stack transfer learning을 두 가지로 적용을 했어요. 하나는 아까 말한 early stop pre-training이 적용된 수렴을 하기 전에 먼저 끊고 먼저 그 트레이닝을 끊고 그다음에 또 트레이닝을 한 그런 모델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트렌디 앱복스에서 끊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나는 stack transfer hard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다 수렴이 될 때까지 훈련을 한 그런 모델.
그래서 50F까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베이스라인은 아까 위에 거랑 똑같고요. VDSR이 되겠고 이거와 비교를 했을 때 average loss는 음 average loss만 봤을 때 인제 depth 14, 20 에서 네 꽤 좋은 성능을 나타내지만 그 밑에 단에서는 그렇게 막 베이스라인보다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한 6, 8 depth 8 까지 depth 11 까지 베이스라인보다 좋지 못한 성능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고 스택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소프트하게 적용된 게 early stop을 적용시킨 게 그 하드하게 컨버지 할 때까지 기다린 것보다 early stop을 한 게 성능이 더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만 스택 트랜스퍼 러닝이 성능이 그닥 좋진 않아요. average loss에 비했을 때도 좀 떨어지는 편이고 특히 어 depth 8 이상 가면은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서 적용된 inverse auxiliary loss 여기서 0.5는 그 decay coefficient를 나타내고요. R 값을 나타내고 이것이 모든 다른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특히 depth 11 부터는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oss를 적용을 했을 때 트레이닝이 가장 잘 된다라고 이렇게 evaluation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테이블 3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스케일을 다르게 했을 때 depth를 다르게 했을 때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역시 inverse auxiliary loss를 적용을 한 게 가장 좋은 성능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가장 좋은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확실히 모든 데이터셋에 있어서 그 depth가 깊어질수록 좋은 성능을 나타냈고 그리고 스케일은 더 낮을수록 확실히 작은 이미지니까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싱 타임 또한 측정이 됐는데 지금 여기 잠깐 가려져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를 숨기기 재생을 하면 네. 그 성능을 보면 이제 타임으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CPU에서 했을 때와 GPU에서 했을 때 확실히 depth가 한 낮을 때는 물론 차이가 나지만 그 차이가 그 덜 심한데 depth가 깊어질수록 CPU를 사용했을 때와 GPU를 사용했을 때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 테이블일 텐데 이 테이블에서는 그 코에피션트를 바꿨을 때 디케이 되는 정도를 바꿨을 때 그러면 인제 그 디퍼 네트워크가 가지는 웨이트 값이 러스 계산에서 굉장히 적게 그 차지를 하겠죠. 그런 어떤 그 레이시오가 더 적게 적용이 될 것이고 그에 비해 샬로우 네트워크의 레이츠들은 좀 더 보존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코에피션트들을 봤을 때 코에피션트를 높게 했을 때 0.75 했을 때 높은
그러니까 깊은 레이어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거를 볼 수 있고, 그치만 좀 샬로우한 네트워크에서는 그닥 좋은 성능을 나타내지는 못했어요. 물론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지만 그 코에피션트 뭐 0.3, 0.5와 비교를 했을 때 그 코에피션트가 낮을수록 그 샬로우한 네트워크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이고, 깊은 곳에서는 성능이 안 좋아지고, 코에피션트를 높였을 때는 깊은 네트워크에서는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샬로우한 네트워크에서는 쪼끔 더 안 좋은 그런 성능을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값인 0.5 정도를 취해 주면 모든 네트워크에서 그나마 그 중간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러스에 대해서 비교한 것과 뎁스별로 비교한 것, 그리고 어 여러 가지 팩터를 비교한 그런 이밸루에이션을 확인을 했고요. 인제 직접 눈으로 저희가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좋은가 또 보면은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인제 HR은 High Resolution Image, 결국 ground truth가 되겠죠. 그래서 Low Resolution Image는 인풋이 돼 있고, bicubic 아까 말한 그 16개의 픽셀을 가지고 업스케일한 거, 결국 이렇게 옆으로 늘린 거나 거의 마찬가지고요. depth 4, depth 8, depth 20 까지 모두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depth 20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거를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HR과 비교했을 때 약간 선명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많이 뒤지지 않는 그런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꽤 좋은 성과를 그 depth controllable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성능 평가까지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보면은 이 네트워크는 그 성공적으로 트레이닝을 했고, 또 그 중간 스테이지에서 업샘플된 이미지를 아웃풋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다라는 게 한 가지 있었고, 또 베이스라인 네트워크와 비교를 했을 때 특히 VDSR과 그 SRCNN과 비교를 했을 때 뒤지지 않는 성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또 이밸루에이션 부분에서 봤었고, 또 트레이닝 프린시플을 제안을 했죠. 그 새로운 러스를 정의를 하면서 적합한 트레이닝 프린시플을 제안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어 좋은 성과를 냈음을 컨클루전으로 잡았고, 어 최종 결론적으로 proposed network was designed so that shallower parts of the network independently of deeper parts within a single network. This modular characteristic is especially suitable for practical applications with limited computational resources 라고 하면서 이 논문을 끝마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제안했던 모티베이션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성과를 냈다, 우리가 원하던 결과를 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이 논문이 끝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인제 depth controllable VDSR 논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